안녕하십니까, 공영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3월 교육청 모의고사 4번부터 9번에 해당하는 사회 경제지문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4번부터 9번까지의 경제지문 파트는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답률이 조금 높은데 여기 지금 5번, 6번, 7번, 8번 다 오답률이 높은데 이유는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일단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비문학점 왔을 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는 지문은 제대로 못 읽었고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주는 압박감, 그래프 이런 거 들어있으면 일단 압박감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는 이 지문 읽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여기 지금 일단 먼저 보이는 이 그래프 때문에 쫄아서 뒤로 넘기고 다른 지문 건드렸다가 나중에 여기는 이 지문은 찍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에 의해서 오답률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도 보시면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 다른 선지가 헷갈릴 만한 유혹의 선지보다는 대충 찍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저는 이 선지의 반응률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오답률이 좀 높지 않았나. 경제지문 치고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지문 한번 읽어볼 건데 일단은 이 경제지문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냐면 여기는 이 경제지문은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돼요. 배경 지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지금 독서론에서 했지, 그지? 능숙한 독자는 배경식을 이용해서 글을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경제지문은 다른 것보다는 좀 배경식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EBS 교재 같은 경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EBS 교재에 있는 경제지문들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지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뭘 좀 읽어주셔야 되냐면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요. 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제지문은. 그러다 보니까 비례반비례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비례반비례. 뭐뭐일수록 뭐뭐이다. 뭐뭐할수록 뭐뭐하다나 뭐뭐한다면 뭐뭐하다와 같은 요런 인과관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무조건 중요하다. 그래서 옆에다가 간단히 메모하면서 읽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뭐는 올라가면 뭐가 내려가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엔 좀 더 낫다. 왜냐하면 이걸 단순히 밑줄로 중요 정보니까 밑줄로 표시한다거나 하면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는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푸는데 매우 더딥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옆에다가 빈 여백에다가 뭐가 올라가면 뭐가 내려가라고 간단히 써버리면 되게 쉬워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반드시 계산식으로 바꾸어서 메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계산식으로 바꾸어서 메모를 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제가 메모란 얘기를 자주 하는데 결국에 글은요, 여러분이 눈 따라서 읽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표시 없이 그냥 눈 따라서 읽어도 내용이 다 이해가 된다. 뭐 그런 친구도 있죠. 근데 그런 친구 과연 몇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 따라만 읽어가지고 이해 잘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문을 좀 충분히 이해하시려면 옆에다가 간단히 메모하면서 글을 읽어줘야 되겠다 하는 거 좀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 있는 지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지문입니다. 이렇게 가와 나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가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가를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를 읽고 난 다음에 뒤에 보시면 5번 문제 이런 거는 미리미리 풀어버리시는 게 낫다. 5번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선지 일부 이런 것들은 미리 버리시고 나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식품처럼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자와는 달리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로 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문단은 일단 이걸 열어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열어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소비하는 사용재가 아니라 공공 소비를 위해서 생산된 공공재.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건 공공재에 대한 글인 거예요. 공공재에 대한 글. 이 글은 공공재에 대한 글이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갈게.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정의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차이점을 부각해주는 문장. 이거 이제 제가 정규 수업 우리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글을 독해할 때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독해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하는 점과 두 번째는 각 화제에서 차이점을 부각해주는 문장들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론 찾고 차이점 찾고야. 그러니까 이것처럼 뭐뭐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하는 거 보니까 이거에 따라 규정된다라는 말로 오답을 팔 가능성이 크다고. 다시 한 번 더.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뭐냐? 여기서 공급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성격에서 규정이 되는 거래. 성격에서. 정부의 공공재 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자, 지금 두 가지로 나눠놨어. 결국 공익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눴어요. 자, 첫 번째는 실체설.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인 가치, 예를 들면 인권 등을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합의된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걸 공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설은 공익과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하고, 자, 공익과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하는 거야. 공익을 발견해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공익이다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그것이 공익이 된다는 거야. 자, 두 가지 나눠볼게. 하나는 절대적인 가치, 예를 들어 인권 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공익으로 한다는 반면에 지금 얘는 그게 아니라 어떤 거와 연결하는 걸 부정하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 이런 거 부정하고 오히려 그 과정이 적절한 절차를 거쳤느냐가 여기에는 이 과정설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공익을 두 개로 나눠놨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가지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공익과 공존하기 어려워, 적절한 절차를 거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거치더라도 대립적인 적절한 절차를 가지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아까 공익이란 건 적절한 절차를 가지면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다른 공익과 공존하기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결국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적 가치를 가지거나 아니면 적절한 절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실체설에 대한 거고 여기는 이거는 과정설에 대한 거야. 그런 과정설을 거쳐서 공익은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문제는 그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에,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에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대. 그러니까 공익이란 건 정말 중요해. 이건 절대적이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 혹은 그 절차가 만일 공정하다 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에는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딜레마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에 대해 그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대안이 주는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이런 걸 하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면 이때 이 정책에 대한 딜레마가 생긴다 이런 거야. 다시 한 번 더.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에는 당연히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책 집행의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의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는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 왔답니다. 자, 그러면 정책 딜레마의 상황이란 건 앞에 나왔던 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 왔다. 자, 이제 이게 이 글의 화제인 거야. 그럼 여기까지 끊어놓으면 잘 봐라.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문단은 여기서 뭘 설명했냐면 공익이란 게 무엇인가를 설명해서 공익은 무엇? 공익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 그 공익을 추구하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정책 딜레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정책 딜레마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긴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부는 이러한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는 거야. 하나가 합리 모형이고 하나가 만족 모형이에요.
하나가 합리 모형이고 하나가 만족 모형이야. 여기 지금 합리 모형이 나오고 여기에 만족 모형이 나오죠. 그러면 이 글은 여기는 이 두 정책 간에 뭐가 되겠어?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여기에 관건이겠네.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여기에 관건이야. 그러면 읽을 때 우리가 뭘 읽어야 되냐면 합리 모형은 무엇이다를 읽고 나면 그 다음 읽을 때 만족 모형은 만족 모형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합리 모형과 뭐가 다른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가볼게. 합리 모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확보하여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 여기서 지금 뭘 하냐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정책인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확보하여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합리 모형은. 적절성. 이 적절성을 선택하는 게 합리 모형입니다. 충분한 예산, 충분한 시간, 충분한 예산, 정보 등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거예요. 왜? 어느 것이 조금 더 뭐한다?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적절성을 위해 충분한 시간, 충분한 예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상황은 오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상황이란 건 충분한 예산, 충분한 시간, 충분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족 모형 그냥 만족할 수준이야.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은 결국에 만족 모형의 핵심은 신속한 결정이에요. 모든 가능한 대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 결정의 도덕성이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은 무관하게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자,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건 신속하게 결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도덕적이거나 논리적인 어떤 결정이 아니라 빨리 결정해 주는 거야. 어떤 결정을 하는지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결정해 놓으면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시다는 이 시장의 역할, 여기는 이 시장의 역할, 여기는 이 시장의 역할에 기대는 거래요. 여기에 전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 다시 한 번 더. 합리적 모형은 모든 충분한 시간과 예산과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게 여기서 합리 모형이라면 만족 모형은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해서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혼란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혼란을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혼란을 줄여서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모든 것은 시장의 역할에 기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정책 딜레마의 지속은 사회 전체 비용이 급격히 증가시킨다. 충분한 예산과 정보가 갖춰질수록 검토될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에는 딜레마 지속으로 인한 비용 역시 대폭 증가한다. 이런 점에서 만족 모형은 자 여기서 이제 만족 모형이야. 왜냐 만족 모형은 주어진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아니라 딜레마 상황의 지속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사결정자들의 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뭐 문제를 해결하면요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문제가 뭐냐면 정책 딜레마의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지속되는 상황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는 뭐 한다고 빠르게 결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빠르게 결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급격히 증가시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5번 문제 가볼게요. 가의 정책이 추구해야 될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실체설이다. 자, 실체설은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니까 맞죠. 됐죠? 이거 맞아요. 2번. 과정설은 어떤 특정 이익도 적절한 절차를 따랐을 경우에 공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특성. 맞죠? 이 봐라, 이게. 여기에. 절대적 가치, 적절한 절차.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공존제의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 딜레마가 생기는 거니까. 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모든 시민과 함께 이용하는 성격을 띈다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이건 공공재가 포인트니까 몇 문단 가야 돼? 얘 1문단 가서 찾으면 되는데 맞죠? 5번.
공익의 실체가 분명하고 정부 관료들이 준수해야 될 적절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있더라도 뭐 한다고?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에 정책, 지금 이게 5번 문제와 관련이 있겠지, 그지? 5번 문제와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에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그랬으니까 놓이지 않는 거니까 여기에 대립적인 의견이 있다면 정책 딜레마의 상황에 놓인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 자, 그 다음 이어서 4번. 가원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가는 정부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공공재와 사용재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다. 조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건너뛰고 4번. 모두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정책 결정 모형의 장단점을 하고 있다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뭐냐면 여기에 지금 그 4번에 여기에서 보면 정책 결정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가는 그래 뭐 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중간에 여기서 지금 이 마지막에 보면 여기 그냥 합리적인 모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 있으니까 대신에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만족 모형은 신속한 결정하는 거니까 도덕적인 논리적인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그래 이거는 뭐 세모가 아니라 맞다고 합시다. 그래서 가는 맞다고 볼 수 있겠어.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일단 앞부분은 맞아요. 감안하는 모두 정책까지 고려될 요소를 분석하여 정책 효과의 극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정책 결정 시에 고려해야 될 요소를 분석한 게 아니라, 이건 요소를 분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소를 분석했다면 어떤 걸 해야 돼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 그게 아니고 정책 효과의 극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요소를 분석하는 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두 개의 모형 중에서 이런 것들이 요거보단 상대적으로 중요해라는 걸 했지, 여기서 정책 결정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필요해라고 설명한 적은 없는 것 같으니까 요거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3번, 4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문제 풀고 날 읽고 난 다음에 해결하겠습니다. 자, 나지문 가보겠습니다.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의 공익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자, 여기서 지금 뭐냐면 지방정부는 이런 것들을 받는데요. 재정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방 지급 방식에 따라서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대. 자, 요거 1번, 정률지원금 2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먼저 첫 번째,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채 지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데 반해서, 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률지원금은 공공재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 자, 공공재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대요. 자, 여기서 끊으면, 자, 정액지원금은 뭐라고?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고 보면, 여기는 정률지원금은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다.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과 사용재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이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팁 하나. 지문이나 보기에 지금처럼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왜 시각 자료를 활용하냐면, 잘 생각해봐. 이 시각 자료는 내가 지금부터 글로 설명하는 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지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지문 내용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는 이 시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해해야 돼. 그러면 활용하여 이해한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문 읽기와, 여기서 지금 시각 자료니까 그림이라 합시다. 그림 보기를 되도록이면 동시에 해주는 게 좋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지문이 아니라 보기에 있더라도
두 번째, 간단하게 지문 내용을 메모할 수 있다면 메모해서 같이 이해하는 게 좋아요. 메모해서 같이 이해하는 게 좋아. 자, 가볼게. 그림은 어느 공동체에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 양과 사용재 양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공공재의 양이고 얘가 사용재의 양이야. 자, 공공재와 사용재입니다.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인 자원, 예컨대 소득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일컫는 예산선은 선분 AB로 나타나 있다. 자, 선분 AB. 자, 이 선이 예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선이면 이 돈 내에서 써야 되는 거야. 이 돈 내에서. 그리고 이 지역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는 I로. 자, 여기서 I가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가 되는 거고요. I가 선호가 되는 거고, 이때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를 A-로 나타낸다. 지금 요거는 뭐가 이루어진 거?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재정 지원 이후에 선호도가 바뀐 거야.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2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2가 결국 지역이 선택하게 될 균형점인 거야. 됐죠? 이런 조건에 일정한 크기의 정책지원금은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에 여기서 정액지원금은, 자, 여기서 정액지원금이야. 1번. 정액지원금은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액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액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예산선은 원래의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하게 이동하여 만들어진 JK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정액지원금은 원래의 예산선을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낸 선분 JK가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JK는, 자, 여기 있는 이 JK야. 여기는 이 JK는 뭐? 정액지원금을 주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 하자면 이 지원금은 공공재도 증가를 시키지만 사용재 자체도 증가를 시켜서 여기서 뭘 주냐?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야. 지금 요 말을 그대로 여기에다 이렇게 메모한 거야. 메모한 거예요. 이렇게 메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정액지원금은 그렇대. 자, 그림에서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균형점은 이 B로 나타나고, 자, 여기는 이 B가 정액지원금의 균형점이야. 정액지원금의 균형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균형점으로 나타나고, 이론적으로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 지원금의 재정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어요. 자, 지역의 기본적인 재정 기반을 보완하고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거야. 요게 장점이네요. 한편 정률지원금은, 자, 정률지원금으로 넘어갔어. 공공재 보급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한다. 자, 공급 보조율에 따라서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한대. 그림에서 원래 예산선 선분 AB였는데 정률지원금으로 인해 예산선이 AG로 변하였다. 자, 뭘로 변했다고? 여기서 AG로 변한 건 정률지원금 때문이에요. 정률지원금 때문에. 그래서 AG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은 여기서 EM, 요게 정률지원금이 선택하게 될 균형점이야. 자, 균형점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가 됐냐면 기울기만 변한 거야. 기울기만. 그래서 이 경우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지원금은
지방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 정액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정률지원금은 뭘 높여주는 거? 오직 공공재만 증가시키는 거야. 공공재만 증가를 시킨대. 앞서 보았듯이 이론적으로 정액지원금이, 자 계속 정액지원금은 다시 1번 소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지원금이 교부돼서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고 하는데, 자 끈끈이 효과, 오히려 지금 뭐라 했냐면 정액지원금이 교부화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증가했을 때보다,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추가적으로 더 촉진하는 경우가 있대. 소득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더 촉진된다는 거야.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실현 목표를 더 적절한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단은 숙고할 수밖에 없어요. 자, 끈끈이 효과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4문제 가볼게. 2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예, 그 얘기가 아니죠. 두 개를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 예, 정답은 3번이네. 왜? 4번은 장단점을, 여기에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게 아니죠. 이건 지금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지, 정책. 여기서 나는 정책 자체를 설명한 거야. 이게 정책 자체를 설명한 거. 그래서 안 돼. 정답은 3번. 자, 정답 5번이었죠. 자, 6번 갑니다. 가의 기역 니은 입장에서 나를 이해한다고 할 때, 자, 기역 니은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역이 뭐냐면, 기역은 합리 모형이고, 얘는 합리 모형이고, 얘는 만족 모형이에요. 얘는 합리 모형은 뭐라는 거?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 만족성은 신속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목표, 전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지원금 지급 방식을 달리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자들은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그렇지. 여기는 이 수단에 따라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 합리결정이니까 맞아. 중앙정부가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시간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게 맞지요. 3번에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도덕 가치를 도출하는 이거보다는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실증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얘들아 봐라. 실증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했는데,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자, 여기 다시 돌아갈게.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가능한 걸 다 하는 것은 합리 모형이야. 여기 만족 모형은 그냥 만족 수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합니다. 보이죠? 논리적 속성은 무관하다고. 그냥 불확실성을 제고해 주는 거니까 지금처럼 실증 연관을 인정하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논리적 과정을 쓴다는 건데 이건 안 돼요.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냥 빠르게 선택하는 거라고. 정답은 3번. 4번에 중앙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든 시장에서 능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든 결국 딜레마에서, 그러니까 빨리 뭘 선택하더라도 벗어나는 건 가능하지. 최대한 빠르게 해주면 누가 해준다? 시장이 결정해 준다고. 맞는 말. 딜레마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게 되는 시간은 무한정으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어. 자, 7번. 나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은 모두 없다면 점 2가 해당 지역에서 선택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균형이다. 맞지? 이거 없으면 2가 균형점인 거 맞죠? 설명했으니까. 2번에 정률지원금이 지급될 균형점에서보다 정액지원금이 지급될 균형점에서 이 지역의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 그랬는데, 자, 정률지원금이 사용될 때보다 정액지원금이 사용될 때야. 그러면 여기서 봐라.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정액지원금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재가 증가하게 되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똑같은 선을 보자면 이렇게 해서 얘가 올라와 있는 거잖아.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보이죠? 올라와 있으니까 사용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게 크겠네요. 정답 2번도 맞는 말. 3번 공공재의 소비는 정액지원금이 지급되면 이전 지급보다 선분 ZB만큼 늘어나게 되고,
정액지원금을, 정률지원금을 하게 되면 이전 지원보다 전분 Z, ZM만큼 늘어나게 된대. 자, 가보면 되지. 원래는 여기였는데 Z, ZB만큼 요만큼 늘어나게 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공공재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쓰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늘어나는 게 맞잖아. ZM까지. 그럼 늘어나는 게 맞으니까 이거 맞는 말 3번. 4번 정률지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공공재니까 X축을 보고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X축 보고 계산하는 거니까 요게 요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지역 지명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이전보다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게 되므로 예산선이 선분 AB에서 선분 AG로 이동하게 된다. 이거 가보면 되잖아. 이게 AG로 이동한다 그랬잖아. 왜? 공공재 소비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공공재가 늘어나게 되는 건 정답 4번.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말. 5번의 점 EB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은 점 EM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으므로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AB에서 A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랬는데, 얘들아,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뭐가 되면 정액 지원금이 이게 돼야 소득 금액이 감소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EM이네.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정률 지원금이 되는 거고, 정률 지원금은 여기에 지금 나오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 자체가 없어요. 이건 정액지원금일 때인 거야. 그러므로 공공재 소비 수준이 느는 거랑 소득 금액은 상관이 없고,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뭐 증가하는 효과를 가진다 하는 것은, 감소내 증가내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정액지원금에 대한 거고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공공재 소비 수준은 EM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아. 그러면 낮으니까 여기에서 요거만큼 감소했다. 지금 이게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이게 감소되는 효과를 가지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봐라. 애시당초 정률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소득 금액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냥 공공재의 금액만 증가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요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에 지금 EBS의 공공재 수준이 얘보다 낮다라는 건, 여기는 이 친구는 정액 지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공재도 늘게 되지만 소비재도 함께 소비재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가지는 효과는 소득 금액이 증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도 감소란 말도 없고, 이건 감소한 것도 아니야. 이건 소득 금액은 관련이 없다고. 그냥 공공재만 늘어나는 거고, 소득 금액은 변한 게 없어요. 왜? 소비재는 그대로거든. 소비재는 그대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갑니다. 나와 보기에 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땡땡 지원금이 10억 원 늘었을 때 1억 원 정도만을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된 데 비해서 해당 지방정부에 10억 원의 정액 지원금을 교부했을 때 오히려 마지막에 2억 원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이 되었대. 이게 어디 있는 거? 마지막 문단에 있던 내용이죠. 마지막 문단에 있던 내용이야.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뭐라 그랬냐면, 단순히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사례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 주민이 직접 증가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맞네. 이게 정답이네. 이거 바로 이게 어디에 있는 거?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출제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결국 마지막 문단에 있던 내용이었잖아. 이해가 됐죠? 그러므로 끈끈이 효과는 뭐 한다고? 나타났던 거지. 이해가 됐어? 그러므로 재정 기반은 약화된 게 아니라 강화가 된 거죠. 이걸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잖아. 기여함이죠. 왜? 지금 이거 뭘 썼으니까? 정액지원금을 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보기의 사례는 공공재 단위당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여기서 나누어 부담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일정한 비율은 정액 지원금이 아니라 정률 지원금이야.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른 설명하고 있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에 A에서 E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5번이 되죠. 이 문제는 각자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 지문이 생긴 것만 어렵게 생겼지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지문 아닙니다. 차근차근 문제 푸시면 다 풀 수 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너무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내용을 거기 있는 그 시각 자료에 꼼꼼하게 메모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메모를 해주게 되면 문제 풀기가 한결 쉬워진다는 점 하나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질문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